사랑하는 남편의 유품에서 며느리의 립스틱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5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의심과 며느리에 대한 차가운 배신감, 진실을 향한 그녀의 끔찍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일간의 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이민정의 집에는 거대한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냄새가 훅 끼쳐와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의 흔적이 온 집안에 가득했지만 정작 그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산에 뿌려진 남편을 생각하며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며 시끌벅적했던 며칠 전과는 달리 이제 이 세상에는 그녀와 남편의 추억만이 존재했습니다. 아들 강준우와 며느리 박서연은 그녀를 걱정하며 함께 지내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슬픔은 온전히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혼자 괜찮다. 너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자식들을 돌려보내고 그녀는 어둠이 내린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흑백 결혼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수줍게 웃던 젊은 남편의 얼굴과 자신의 앳된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자신과는 달리 물처럼 조용하고 속이 깊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달랐던 두 사람이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해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집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정적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주저앉아 있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강인한 성격은 다시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유품 정리라도 하자. 내 손으로 직접 보내줘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녀는 안방 붙박이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그녀의 눈은 다시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장 한 구석에 걸린 낡은 등산용 잠바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옅은 올리브색으로 바래고 해진 잠바. 남편이 유독 아끼던 옷이었습니다. 이게 가볍고 따뜻해서 산에 갈 땐 최고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 잠바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난 그날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바로 이 잠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잠바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아내던 그때 그녀는 잠바의 안주머니가 유난히 불룩한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항상 중요한 물건을 안주머니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것 말입니다. 뭐가 들어있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주 화려하고 선명한 새빨간 립스틱이었습니다. 금빛 케이스는 낡은 잠바와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74년의 인생 동안 옅은 분홍색이나 산호색 립스틱만 써온 그녀에게 이 붉은색 립스틱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화려한 색깔의 립스틱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남편의 채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의심의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립스틱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은 곧바로 끔찍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의 뚜껑을 열었고 선명하고 핏빛처럼 붉은색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장례식에서 목이 쉬도록 울부짖던 며느리 박서연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평소에 늘 바르던 바로 그 색깔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잠바,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나온 이 립스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에 대한 의심일까요? 그 둘을 동시에 의심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에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차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나도 슬프게 울던 며느리의 모습이 이제는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다시 잠바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그것을 숨겼습니다. 74세의 늙은 몸이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붉은 립스틱이 왜 여기 있는지, 내 남편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민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붉은 립스틱은 마치 독사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와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한밤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멍하니 식탁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강준우와 며느리 박서연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서연이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밤새 괜찮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과한 살가움이 어젯밤 그 립스틱을 본 이후로는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민정은 그들의 속내가 빤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들 강준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서연이 말이 맞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면 며칠이라도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들의 과도한 친절함이 어쩐지 거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민정은 조용히 팔을 뺐습니다. 됐다. 나 혼자 괜찮다니까. 너희도 이제 너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상주 노릇만 하고 있을래?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서연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서연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제가 따뜻한 죽이라도. 됐어. 입맛 없다. 그래도 한술 뜨세요. 네.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는 기어코 죽을 데워 상을 차렸습니다. 강준우도 그녀의 옆에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민정은 묵묵히 죽을 휘젓다가 문득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퉁퉁 부어있던 눈은 이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초점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정을 쳐다보는가 싶으면 금세 시선을 아래로 떨구곤 했습니다. 그때 박서연의 입술이 이민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남편의 잠바에서 나온 그것과 같은 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앞에서 그 짧은 며칠 사이에 다시 화장을 한 그 모습이 이민정은 참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을 한번 던져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나저나 아가. 이민정의 목소리에 박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민정은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너 혹시 립스틱 잃어버리지 않았니? 쨍그랑. 고요한 식탁 위로 숟가락이 죽그릇 안으로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갑자기 왜요? 그 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이민정과 아들 강준우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때 아들 강준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민정은 강준우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놀란 것은 며느리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 강준우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립스틱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되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준우는 의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민정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듯이 그녀를 방어하고 공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내가 뭐 틀린 말했어? 그냥 잃어버린 게 있나 물어본 거지. 지금 저랑 서연이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내가 뭘 의심했는데? 나는 립스틱 이야기만 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그녀의 차가운 반문에 강준우가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박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님 가시고 나서 제가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서 립스틱을 잃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박서연은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우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두드리며 이민정을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서연이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이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가 원하던 답은 얻었으니까요. 둘 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불편한 기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정은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알던 아들이 맞는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립스틱을 숨겨둔 서랍을 열어보았죠. 붉은 립스틱은 차가운 빛을 뿜으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 실체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이민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또다시 깊은 정적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속은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남편이 쓰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유품을 받아올 때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을 기억해냈죠. 휴대폰은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원을 켰습니다. 익숙한 배경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부부의 결혼기념일 그대로였고 잠금 장치는 쉽게 해제되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가 하나도 없었죠. 남편이 아들과 주고받던 시시콜콜한 안부 문자, 며느리가 보낸 감사 인사, 심지어 그녀가 보낸 문자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이 자주 쓰던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모든 대화방이 나가기 처리가 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 역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기계에 아주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쌓인 불필요한 메시지나 사진을 지울 줄도 몰랐죠. 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녀에게 타박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렇게 모든 기록을 마치 새 휴대폰처럼 깨끗하게 지웠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이 죽은 후에 이 휴대폰의 모든 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이민정은 그 붉은 립스틱과 깨끗하게 비워진 휴대폰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숨기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사라지자 그녀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울 수 없었던 것,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제 휴대폰을 찾으러 잠시 들렀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어제는 그저 단서를 찾기 위함이었다면 오늘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비장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는 공간이었죠.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 책상 위에 만년필, 그가 늘 쓰던 돋보기 안경. 그녀는 책상 서랍부터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낡은 가계부, 영수증 뭉치, 그리고 쓰다 만볼펜들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그녀는 책장의 책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갈피 사이사이를 확인하고 책 표지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사이사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서재를 다 뒤집어 엎었을 때였습니다. 이민정은 지친 몸을 이끌고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산수화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이 유독 아끼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림이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물건 정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렇게 액자가 비뚤어져 있는 것을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일어나 액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 쌓인 벽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지 한가운데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정용 소형 금고였습니다. 남편이 그녀 몰래 비자금이라도 숨겨둔 것일까요? 그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이 금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고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열쇠로 여는 구식 금고였습니다. 이민정은 다시 온 서재를 뒤졌지만 그 작은 열쇠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금고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강준우였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어제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렸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아주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됐다. 바쁘면 그냥 끊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녁에 서연이랑 같이 들를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회라도 좀 떠서. 됐어. 나 지금 바쁘다. 바쁘시다뇨? 무슨 일 있으세요? 이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 쓰던 서재 정리 중인데 벽에서 작은 금고가 하나 나왔네. 근데 열쇠가 없어서. 금고요? 금고라고요? 어머니. 이민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 강준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열쇠가 없어서 열 수가 없네. 사람을 불러야 하나. 어머니, 잠깐만요. 아무도 부르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요. 절대 아무도 부르지 말고 그냥 두세요. 네. 아니,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어머니, 제발이요. 그거 아버지가 회사 중요 서류 넣어둔 거라 아무나 열면 안 돼요. 제가 갈 때까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딸깍. 아들은 이민정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워진 휴대폰을 들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걸려들었구나, 강준우. 아들은 저 금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쩌면 저 금고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녀는 곧장 동네 열쇠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금고가 하나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요. 열쇠 수리공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늙고 경험 많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금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물건이네요.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열 수 있으시겠어요? 해봐야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녀는 수리공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드리고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아들 강준우가 언제 닥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재 안에서 철컥하는 아주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수리공에게 넉넉하게 수고비를 챙겨주고 거의 떠밀다시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재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애편지나 금괴는 없었습니다. 먼지 쌓인 통장 몇 개와 집 문서가 전부였죠. 그녀는 실망감에 내용물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가장 밑바닥에서 그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 몇 장이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아들 강준우였습니다.
아들이 남편에게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빈 문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차용증 더미 밑에 작은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최민석 기획대표. 처음 보는 상호였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 뒷면을 돌려보았습니다. 기업조사, 개인신상, 비밀보장. 흥신소였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함 귀퉁이에 남편의 필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 10월 14일 어호텔. 며느리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호텔 이름이었습니다. 이민정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뒷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용증과 명함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강준우의 막대한 빚, 며느리 박서연의 호텔 기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남편. 이 세 가지가 안개처럼 뒤엉켜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 강준우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금고 어디 있어요? 강준우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민정은 태연하게 서재에서 걸어 나왔죠. 그녀의 손에는 이미 차용증과 명함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급하게 와? 사람 놀라게. 금고요. 금고 열었어요? 아니, 사람은 불렀어요? 아니, 너 기다렸지. 내가 아는 사람 있다며? 이민정은 벽에 걸린 산수화를 다시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강준우는 그녀의 거짓말에 안도하는 듯 아주 미세하게 긴장을 푸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제가 내일 사람 데리고 올게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어머니, 저녁은요? 됐다. 너 얼른 들어가. 서연이 혼자 있겠다. 아니에요. 저녁 먹고 가라고. 내가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이민정은 강준우를 현관 밖으로 거의 등 떠밀다시피 내보냈습니다.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준우, 박서연, 너희들 대체.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최민석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민정은 날이 밝자마자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주 무뚝뚝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석 기획입니다. 그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강정우 씨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남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남편 서재에서 사장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의뢰했던 것 같더군요.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보안 사항인 건 알아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가족이고요. 저는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어쩌면 사장님이 그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민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 받으신 거 없습니까?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최종 보고서를 받으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되셔서 그럼 그 보고서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는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이 아닌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시내의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를 떠보려는 속셈이었겠죠.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탐정처럼 멋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 풍파에 찌든 코트를 입은 피곤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최민석이었습니다. 강정우 사모님 되십니까? 네, 제가 이민정입니다. 이민정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본론부터 말씀하시죠. 제 남편이 뭘 의뢰했습니까? 최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날 드리려던 최종 보고서입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민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며느리 박서연이 낯선 외제 스포츠카 조수석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요. 두 번째 사진. 박서연이 그 차의 운전자인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녀는 숨이 막혀 더 이상 사진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남편이 금고 속 명함에 적어두었던 A 호텔의 입구였습니다. 박서연이 그 남자와 함께 호텔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날짜는 10월 14일. 남편이 죽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 남자 누굽니까? 사채업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슨 투자 컨설팅 대표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질이 아주 안 좋은 놈이에요. 아드님 강준우 씨가 처음 돈을 빌린 곳이기도 하고요. 그럼 내 며느리가 아들 빚 때문에 저 남자와 이민정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거요? 그런데 보고서 뒷부분을 마저 보시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뒤에 있던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서연이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갚아준 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죠. 이게 무슨... 박서연 씨가 아드님 빚을 갚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채업자와 한패가 되어 아드님을 핑계로 강정우 회장님, 그러니까 남편분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채업자와는 이미 오래된 내연 관계였고요. 아드님 강준우 씨는 그저 이용당한 겁니다.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에게 말입니다. 이민정은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붉은 립스틱은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배신하고 남편의 돈을 빼돌리고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린 끔찍한 배신자들의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귓가를 맴돌던 커피 가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지아비를 그것도 며느리와의 추잡한 관계로
의심했던 그녀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우고 남을 만큼의 거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보고서에 적힌 모든 것은 증거 자료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사모님 사진 뒤에 첨부된 은행 거래 내역서와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 준우는 그저 저것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녀는 차라리 그랬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그저 어리석고 물러서 저런 악독한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제 아들까지 괴물이 되어버렸다면 그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민석은 그녀의 그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모님, 금고에서 아드님이 회장님께 써드린 차용증을 보셨다고 했죠?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민석은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강준우 행적보고라는 끔찍한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아들 강준우의 행적이 날짜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회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사업체, 그거 1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테는 사업이 잘 돼서 공장을 더 늘려야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께 투자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지난달에도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모님, 여기 아드님이 사모님과 회장님께 보여드린 재무제표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원본과 대조해 봤습니다. 전부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최민석이 내민 서류에는 빨간 펜으로 위조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민정의 아들이 이 어미와 아비를 속이기 위해 밤새 저런 가짜 서류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드님은 그 망해버린 사업체를 담보로 이미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노름으로 탕진했습니다. 노름이라는 단어가 이민정의 심장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했던 가장 혐오하던 것이 바로 노름이었으니까요. 사람이 땀 흘려번 돈이 아니면 그건 돈이 아니라 독이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준우가 노름이라니요. 걔는 어릴 때 화투패만 봐도 저한테 혼나던 아이입니다. 그럴 리가요. 불법 노름 사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겠지만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자 그걸 만회해 보려고 판돈을 키운 것 같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드님이 처음 손을 댄 곳이 바로 며느님의 내연남, 그 사채업자입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노름 빚에 허덕였고 며느리는 그 빚을 빌미로 사채업자와 붙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셋은 깨달은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보다 이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준우는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한패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박서연 씨가 사채업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가 정확하게 강준우 씨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돈은 노름 자금으로 다시 빠져나갔고요. 최민석의 말에 이민정은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립스틱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를 의심한다며
몰아붙이던 아들의 그 분노. 그것은 몰랐던 사실에 대한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의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실이 탄로날까봐 두려워 그녀를 억누른 공범의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 강준우는 그저 어리석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자기 노른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그 내연남과 결탁하여 제 부모의 재산을 노린 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50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지독한 살아있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 앞에서는 눈물조차 사치였습니다. 모든 감정이 차갑게 얼어붙고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타올랐습니다. 복수? 그녀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최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빈 수표에 제 도장을 찍고 금액은 그가 쓰도록 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군요. 사모님, 강정우 회장님께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의뢰예요. 방금 돌아가신 분의 의뢰가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이민정의 의뢰입니다. 계속 감시하세요. 그 두 년놈. 아니, 새놈이군요. 박서연, 강준우, 그리고 그 사채업자까지. 새놈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전부 다 알아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가장 끔찍한 의뢰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죽던 날. 그날 등산 입구 CCTV 전부 다 확보해 주세요. 그날 그 양반이 정말 혼자였는지. 아니, 이민정은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그 세 놈 중에 누가 내 남편과 함께 있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최민석은 그녀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조만간 연락드리죠. 이민정은 최민석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녀의 눈앞은 한밤중처럼 캄캄했습니다. 민 대표와의 만남 이후 며칠은 이민정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독한 진실을 가슴에 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늙은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평생 해본 연기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역겨운 연기였습니다. 아들 강준우와 며느리 박서연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재산을 상속해 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겠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가 뭐라도 사왔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굴비예요. 어머니, 기운 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가셨지만 저희가 2배, 3배로 효도할게요. 그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저 손으로 저 입으로 감히 내 남편을. 이민정은 며느리가 사온 굴비를 보는 순간 그날 CCTV에서 본 며느리의 붉은 입술이 떠올라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저것들의 멱살을 잡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너희가 내 남편을 죽였다. 고 소리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됐다. 입맛 없다. 너희 마음은 고맙지만 나 혼자 좀 있고 싶구나라며 그들을 돌려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아마 안심했을 겁니다. 그녀의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분명 서로 눈을 맞추고 미소 지었겠죠. 저 늙은이가 드디어 무너졌구나. 이제 저 집도 재산도 전부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그 오만함과 방심이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최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이민정은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최민석은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숍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건물에 있는 그의 사무실이었죠. 먼지 쌓인 서류들로 가득한 어두컴컴한 방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민정의 단호한 말에 최민석은 말없이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그날 아침 등산로 입구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귀퉁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그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낡은 올리브색 잠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 립스틱이 들어있던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 박서연이 있었습니다. 이민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박서연. 그 아이는 분명히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면서요. 어머니. 그날 제가 아버님이랑 같이 있었다면 제가 아버님 약이라도 챙겨드렸을 텐데 저는 왜 하필 그날 어머니랑 장 보러 간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집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박서연은 악을 쓰듯 두 팔을 휘저으며 대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박서연의 팔을 뿌리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서연이 남편의 앞을 막아서며 무언가를 가방에서 꺼내 남편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최민석이 말했던 그 재산 포기각서나 위임장이었겠죠. 남편은 그걸 받아보지도 않고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서연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약을 달라는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살려달라는 마지막 손짓이었을까요? 박서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저앉은 시아버지를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왼쪽, 오른쪽,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이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정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만족스러운 듯한 미소가 걸려 있는 것을요. 최민석은 영상을 다른 각도의 CCTV로 돌렸습니다. 좀 더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박서연은 그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남편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이 방심한 틈을 타 남편이 어깨에 메고 있던 작은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박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핸드백을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핸드백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서 무언가지. 그 붉은 립스틱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립스틱을 마지막 힘을 다해 움켜쥐었습니다. 박서연이 그걸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립스틱을 쥔 손을 자신의 잠바 그 깊은 안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주머니를 억지로 뒤질 수는 없었겠죠. 그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진 남편을 그렇게 버려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민정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죽음으로 몰고 간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붉은 립스틱은 배신자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죽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박서연이 범인이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최민석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민정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짚었습니다. 저것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박서연은 산을 내려오자마자 그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백합니다. 그들은 회장님이 돌아가시길 바랐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만든 겁니다. 최민석은 서류를 한 장 더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남편에게 내밀었던 서류, 아마 재산 포기각서나 백지 위임장 같은 거였을 겁니다. 남편이 거부하자 그들은 남편의 지병인 심장병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민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박서연에게 말해주었던 과거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아가, 내 시아버지는 심장이 약하단다. 절대 놀라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 등산 가실 때도 꼭 약 챙겨드려야 한다. 박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최민석의 사무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CCTV 영상이 담긴 USB와 그간의 모든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는 늙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복수를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정은 집에 돌아온 후 몇 시간을 시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경찰에 당장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박서연은 당장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것들은 분명 돈 많은 변호사를 사서 고의가 아니었다.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괴롭혔다며 빠져나갈 겁니다. 그 붉은 립스틱? 시아버지가 제 핸드백을 훔쳐가려다 그 안에 있던 립스틱을 쥔 것뿐이다라고 둘러대겠죠. 아니요. 그녀는 저것들이 제 발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탐냈던 그 탐욕을 그녀는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그 다음입니다. 그 전에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저것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오는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 늙은이가 이제 정말 기력이 다했구나. 충격으로 쓰러진 건 아닐까라며 안달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죽음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녀의 덫은 더 달콤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아들 강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아주 약하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떨리게 만들었죠. 준우야, 나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다.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내 아버지 따라갈 것 같구나.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에 찬 흥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저희가 지금 당장 가볼게요. 됐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대신 내가 더 늦기 전에 정신 있을 때 정리를 좀 해야겠다. 정리라뇨?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산 정리 말이다. 유언장 새로 써야지. 너희한테 저기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이랑 포천에 있는 땅이랑 미리 증여를 해줘야겠다. 내가 죽고 나면 세금만 더 복잡해지니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지금 옆에 있는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하고 있겠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니한테 잘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 뜻이 정그러시다면 걸려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말인데 내일 서연이도 꼭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보자구나. 도장 찍어야 하니까. 네, 어머니. 그럼요,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시간은 언제?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재산을 그냥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아니다. 조건이라기보다 그냥 부탁이지. 내가 오기 전에 금고를 열었잖니. 네, 금고요? 그래서 뭐? 내가 하도 안 와서 그냥 내가 사람 불렀다. 근데 별거 없더구나. 통장이랑 집 문서랑. 근데 말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는 척 가장 중요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빚이 좀 있더구나. 빚이요? 아버지가요? 그럴 리가요. 아버지는 빚 지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인데. 나도 몰랐지. 웬 낯선 사람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몇 장 있더구나. 아무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 재산들을 깨끗하게 물려주려면 이 빚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너희가 이걸 상속받기 전에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니?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는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게 얼마인데요?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얼마냐고 물어봐.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니요.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구나.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미친 듯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2억을 내고 수십억짜리 상가와 땅을 받는다. 이건 그들에게 남는 장사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그 돈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오너라. 그 차용증 원본은 변호사한테 맡겨놨으니 돈 갚는 거 확인하고 바로 도장 찍자구나.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민정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녀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2억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유일한 동아줄인 그 사채업자에게 달려가겠죠. 2억을 빌려주시오. 우리가 곧 수십억대 자산가 될 테니.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구덩이를 스스로 파게 될 겁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그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저 며느리라는 악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아들 강준우에게 가짜 상속이라는 미끼를 던져두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뱀, 며느리 박서연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속의 날이었겠죠. 아침 일찍부터 아들 강준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놈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2억 준비됐습니다. 어제 은행 일은 잘 처리됐고요. 오늘 10시 그 변호사 사무실 맞죠? 아니다. 이민정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나가는지 그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네, 10시가 아니라고요? 왜요, 어머니? 너만 지금 집으로 당장 오너라. 네, 저만요? 서연이는요? 같이 가야 도장을. 서연이는 오지 말라고 해. 이민정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서류가 빠졌다. 너 혼자 와서 확인해야 할 서류다. 당장 오너라. 어머니, 그게.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놈은 지금 온갖 상상을 다하고 있겠죠. 혹시 며느리를 빼고 아들에게만 더 주는 건가? 그 탐욕이 의심을 눌러버린 겁니다. 20분이 채 되지 않아 현관문이 거의 부서져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강준우였습니다. 그놈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놈의 손에는 어제 그 사채업자에게 다시 빚을 내서 마련했을 그 2억이 든 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서연이는 왜... 이민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그녀의 위압적인 태도에 강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이민정은 어젯밤 최민석에게서 건네받은 그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내 마누라 목소리다. 어제 내 마누라가 내 연남이랑 한 얘기다. 어머니, 지금 무슨 그런 농담을.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앉아. 강준우, 앉으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준우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민정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푸아, 자기야, 진짜 대박이야. 며느리의 그 교활한 웃음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입맞춤 소리. 강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 영감 죽은 거, 그거 확실히 처리된 거 맞아? 걱정 마. 내가 일부러 약 안 먹이고 산에서 막 흥분시켰다고. 강준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 영감이 마지막에 내 립스틱을 꽉 쥐어버린 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 늙은이가 그걸 찾았다고 뭘 알겠어? 멍청하니. 강준우는 이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 공모라는 것을 그 멍청한 머리로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정은 그놈이 가장 들어야 할 마지막 대목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강준우, 걔는 그냥 껍데기야. 도망치려던 강준우의 몸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저 늙은이 재산만 싹 받으면 그 인간 노름 빚 갚아주고 끝이지 뭐. 걔도 아버지가 빚이 있었다니까 자기가 2억 빚내서 갚겠다고 신났던데. 바보. 강준우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눈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놈은 그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자신의 파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어머니의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놈을 무너뜨린 것은 그놈이 유일하게 믿었던 공범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강준우는 녹음기를 부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어머니가. 이민정은 그놈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래, 조작이야. 서연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그럼 이건 어떠니? 이민정은 품속에서 다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서재 금고에서 나왔던 그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우야, 제발 그만하거라. 내가 어떻게 내 어미 통장에까지 손을 대려 해. 남편의 그 절박하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준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놈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나쁜 나를 이용했어. 나를. 강준우는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배신한 아내에 대한 분노와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신에 대한 연민뿐이었습니다. 이민정은 그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지쳐서 헐떡일 때쯤 그놈의 앞에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흑, 어머니. 그놈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그녀는 아들의 손을 발로 쳐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강준우는 공포에 질려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놈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강준우, 너 살고 싶니? 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너한테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이민정은 그놈의 앞에 백지 한 장과 펜을 던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횡령한 내역, 내가 서연이랑 그 사채업자 놈이랑 공모한 모든 내용,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전부 다 여기 적어라. 어머니, 그걸 적으면 저는 감옥에. 적어. 그녀는 그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적으면 내가 그 사채업자한테 진 갯돈, 노름빚. 그건 내가 갚아주마. 하지만 서연이랑 같이 사기친 돈, 횡령한 돈. 그건 너 감옥 가서 갚아야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선택해라. 내 마누라 박서연이랑 똑같이 공범으로 30년 썩을래? 아니면 지금 자백하고 횡령죄로 감경받고 3년 썩을래? 강준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놈은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넘길 놈이었습니다. 그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적을게요, 어머니. 적겠습니다. 뭐든지 다 적겠습니다. 이민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4년 평생 이렇게까지 그녀의 모든 감각이 곤두서고 피가 차갑게 식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짙은 남색의 정장이었죠. 당신은 그 옷을 입을 때가 제일 기품 있어 보여. 남편이 늘 칭찬하던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 기품 있고 가장 강인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그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가져갈 겁니다. 이 모든 복수의 시작이자 끝을 장식할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야. 당신을 짓밟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그 짐승들을 내가 오늘 전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 약속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석이 미리 빌려둔 한적한 오피스텔 건물의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긴 회의용 탁자와 의자 몇 개뿐이었죠. 최민석은 재산관리인이자 법무대리인 자격으로 탁자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켠 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아들 강준우였습니다. 그놈은 정말이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어제 이민정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아내의 배신을 확인한 후 그놈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놈의 손에는 그녀가 시킨 대로 어젯밤 자필로 작성한 그 수십 장의 자백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라. 네. 어머니. 강준우는 이민정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반대편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박서연이었죠. 강준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났습니다. 값비싼 흰색 원피스에 어제 이민정이 준 돈으로 산 것인지 신상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화장은 또 어찌나 공들여 했던지 그 붉은 입술이 유난히 번들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에 시체처럼 앉아있는 강준우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도. 준우 씨,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표정이 왜 이래? 박서연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이민정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준우 씨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표정이 영 안 좋네요. 중요한 날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아이는 강준우의 그 끔찍한 몰골이 아버지 빚 2억을 구하느라 애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곧 저 바보 남편을 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저 모든 것이 즐거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곧 편해질 게다. 네, 호호. 그러게요, 어머니. 그럼 서류는? 그때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사채업자가 거만한 태도로 들어섰습니다. 뻔뻔하게도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랐더군요. 아이고, 우리 이민정 여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며느님한테요. 그놈은 박서연을 보며 음흉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와 계셨네. 아이고, 강 사장님, 어제 2억 잘 구하셨죠? 강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그 아버님 채권자분이세요. 오늘 2억 원 가져오셨다고? 아니지, 아가. 이민정은 그 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분은 내 내연남이시고 그리고 내 아들 강준우의 노름 빚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시지. 안 그런가요? 사채업자 양반. 네. 여사님, 그게 무슨. 사채업자와 박서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자자. 일단 다들 앉으시죠. 오늘 아주 긴 회의가 될 테니까요. 이민정은 탁자 머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최민석이, 왼쪽에는 강준우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박서연과 그 사채업자가 나란히 앉았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박서연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 상속 증여 계약을 하는 날이었죠. 이민정은 가방에서 가짜 상속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박서연의 눈이 그 서류철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좀 있네요. 준우야, 어제 내가 쓴 거 이리 내놔라. 강준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자백서 뭉치를 그녀에게 밀었습니다. 박서연과 사채업자의 눈이 그 서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준우 씨, 당신 뭘 쓴 거야? 박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지는 곧 알게 되겠지. 그 전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게 하나 더 있단다, 서연아. 안 그러니? 이민정은 최민석에게 눈짓했습니다. 최민석이 노트북의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푸아, 자기야, 진짜 대박이야. 회의실 전체에 박서연의 그 까마귀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채업자 놈도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앉아요. 아직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민정은 계속 재생시켰습니다. 그 늙은 여우가 내가 무서워요, 어머니. 하니까 내가 고생이 많았다면서. 멍청한 거야? 아니면 치매가 온 거야? 박서연은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대목이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일부러 약 안 먹이고 산에서 막 흥분시켰다고. 심장 약한 거 뻔히 아는데 거기서 재산포 기각서 내밀면 뚜껑 열릴 거 다 계산한 거지. 그만해. 꺼. 당장 꺼. 박서연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이 그 아이의 팔을 붙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영감이 마지막에 내 립스틱을 꽉 쥐어버린 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 늙은이가 그걸 찾았다고 뭘 알겠어? 멍청하게. 강준우, 걔는 그냥 껍데기야. 저 늙은이 재산만 싹 받으면 그 인간 노름 빚 갚아주고 끝이지 뭐. 바보. 모든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고 있었고 그 사채업자 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준우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죠. 박서연. 박서연이 이민정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함정이었어요? 그래, 함정이다. 나를 속였어. 이 늙은 여우 같은. 그 아이가 다시 이민정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그 사채업자가 기대했던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대여섯 명과 사복 형사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의 살벌한 기운과 바닥에 주저앉은 박서연 그리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던 사채업자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서연 씨, 존속유기 및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박서연은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그 아이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 아이는 몸부림치며 이민정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저 여자가 날 속였어. 난 아니야. 난 억울해. 사채업자 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형사님,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난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난 몰라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박서연이 마지막 발악으로 아들 강준우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준우 씨, 여보, 말 좀 해봐. 어머니가 우릴 속인 거라고. 여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던 강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강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놈의 텅 빈 눈이 박서연을 향했습니다. 닥쳐. 뭐? 여보, 내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껍데기. 내가 껍데기라고. 준우 씨, 그게 아니. 그건 닥치라고 했다. 강준우는 자신이 아내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강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준우 씨. 강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 공모, 존속 협박 혐의로 당신도 체포합니다. 형사가 강준우의 자백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약속? 약속? 강준우가 이민정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그래, 약속 지켰다. 이민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개인 노름 빚은 내가 갚아주마. 하지만 내가 지은 죄, 내 아버지 회사에 손을 댄 죄, 그리고 이 악마 같은 계집과 공모한 죄, 그건 내가 감옥에 가서 갚아야지.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강준우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기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손에 막혔죠. 3명의 죄인이 모두 수갑을 찼습니다. 박서연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이민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뭔데? 이 늙은 여편네, 내가 뭔데? 이민정은 그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멍청한 늙은이다. 이민정은 립스틱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붉은색을 그 아이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이거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언이다. 내가 헛다리 짚고 있겠지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증거다. 박서연의 눈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요. 잘 가라 아가. 이민정은 립스틱을 그 아이의 얼굴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입구를 향해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툭.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박서연은 그 소리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규하며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민석이 넘긴 녹음 파일과 영상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박서연과 그 사채업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가 인정되어 결국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강준우는 그녀가 제출한 자백서와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횡령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그놈의 순수한 노름 빚은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놈의 면회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이제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정은 남편과 자신이 평생 일군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상가 건물도, 포천의 땅도, 그리고 이 집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남편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심장병 환자 및 노인 사기 피해자 지원 재단.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74세. 그녀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월세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더러 불쌍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인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우리 집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어. 그러니 당신도 이제 두 다리 편히 뻗고 쉬어요. 그녀는 74세 늙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한 차가운 집행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